암이 재발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인가요?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흡연, 음주, 운동, 그리고 식습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암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 식습관은 환경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고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암을 유발하는 거에도 어떤 식품을 우리가 먹느냐가 한 30-40%를 차지한다. 암 유발하는 원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암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음식이 40%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뜻은 뭐가 되겠어요? 암이 안 걸리려면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식품을 잘 판단해서 그거는 피해주고, 피할 건 피하고, 또 먹어야 될 건 꼭 섭취를 해주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지만 암을,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발병하는 이유에서 음식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암을 유발하는 식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WHO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암 유발 물질들을 1군, 2군, 2A군, 2B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군이라고 하는 거는, 1군 발암물질이다 하는 거는 우리 인간 인체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으면 암이 발생하느냐, 바로 그거는 내가 그거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다르죠. 노출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1군 발암물질은 먹으면 큰일 나느냐? 그러면 술 드시는 분들 다 안 걸렸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드시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처럼,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육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은 암 발병 가능성이 있다라고 1군 발암물질, 또 붉은 고기는 2A군,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A군이라고 하는 건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동물 실험이나 이런 거에서는 있는데 인체에서는 아직 미정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회 요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 외에도 암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준 게 이제 소금, 짠 음식이에요. 짠 음식. 그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특히나 젓갈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암 발병 증가 요인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 음식, 대한암 예방학회에서 암 예방 수칙에 보면 탄 음식을 먹지 말라, 짠 음식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탄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 우리 요즘에 캠핑 가서 직화구이 많이 하시잖아요. 맛있죠? 불맛도 들고 맛은 정말 좋은데, 이 직화를 하거나 튀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돼요. 직화를 할 때는 한 300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바베큐 할 때. 그다음 튀김도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180도에서 240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요럴 때 다환상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PAH 화합물, 그리고 벤조피렌이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거하고도 또 다른 발암물질로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HCA 화합물들이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탄 음식은 되도록 노출량을 줄여라. 가끔가다 캠핑 가서 가족끼리 친목도 많아서 한 번쯤은 어쩌다 해먹을 수 있겠지만, 아우 이거 먹어봤더니 이거 너무 맛있어, 불맛도 들어서 너무 맛있어, 맨날 해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증가한다. 가공육 같은 것도 그래요. 실험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공육은 매일 햄, 소세지, 베이컨들을 하루에 50g씩 매일 먹으면은 대장암, 특별히
특별히 대장암 발병률이 한 18 내지 20% 사이로 증가한다는 게 실험 결과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는 것처럼 짠 음식이나 탄 음식도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1급 발암물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술도,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과도한 음주, 이거는 술 마실 때 어디가 짜르르 하죠? 입안, 식도 이런 데 내려가면서 짜르르한 느낌이 나잖아요. 알코올 도수 높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구강암, 식도암, 또 알코올이 가장 위해를 가하는 것이 어디냐? 간암, 그 다음에 유방암, 이런 것들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만은 지방에 많이 축적돼서 암이 잘 걸리는 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는 식습관이 뭘까요? 칼로리가 높은 식품 많이 먹는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지만 암 유발이 덜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음식은 얼마나 자주 먹으면 위험한가요? 햄, 소시지, 베이컨, 뭐 요새 살라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너무 맛있기는 한데 잘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런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 인체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발암물질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공육은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느냐? WHO에서도 실험을 해보고 하버드 대학의 공중보건대학에서도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가공육은 매일 50g씩 계속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으면 대장암 발병률이 18 내지 20 증가한다. 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는 암뿐만 아니라 대장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42% 정도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런 가공육에는 지방 함량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공육, 아침 식사에 빵식을 할 때 가공육이 잘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할 때 가공육들이 꽤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때 매일 50g 이상 먹는 거, 요런 그 노출 빈도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왜 가공육이 문제냐, 왜 발암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는 가공육을 만들 때 가공육 햄, 소시지 보면 분홍색으로 굉장히 예쁜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요거는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발색제를 육류에다가 넣어주는데, 이게 아질산염이 이 발색제가 체내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 그 단백질에 있는 성분하고 결합을 하면서 니트로사민으로 변해서 이 니트로사민이 DNA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공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돼지고기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붉은 육류를 쓰는데 적색육에는 햄철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많이 저장이 돼 있으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대장 점막에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성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가공 육류들은 조리를 할 때 뜨거운 온도에다가, 고온에다가 조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베이컨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굉장히 고온에다 조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베이컨을 먹게 되면 그 기름, 삼겹살 그 기름띠를 그거 하기 위해서 바삭바삭하게 될 때까지 조리를 하거든요. 기름을 쫙 빼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 조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벤조피렌과 같은 PAH 화합물들이 생긴다든지,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생긴다든지 해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게 돼서 발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공육을 먹으면서 위험을 줄이는 식습관의 팁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많이 먹느냐가 더 문제다. 암 발생 위험률은 거기에 달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먹지 마셔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0g 이하로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육류라는 거는 우리가 단백질 식품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식품에는 꼭 이렇게 붉은색 육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적색육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선, 닭가슴살,
하는 이런 동물성 육류들도 있겠고, 식물성 육류로는 콩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요즘에는 콩으로 만든 인조육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베지테리언들이 많이 먹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가공육을 먹을 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래서 이 가공육에서 아질산염에 의해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의 독성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을 같이 많이 드셔라. 특히나 이 니트로사민은 비타민C, 아스코르브산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그 독성이 많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C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아까 뭐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베이컨도 고온 조리하는 거, 또 직화하는 거 이런 거가 나쁘니까 되도록 가공육을 먹더라도 이렇게 물에다가 데쳐내는 거 있잖아요. 삶아내는, 데쳐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아질산염의 함량도 물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줄어들기도 하고, 물은 가장 높이 올라가 봤자 몇 도예요? 100도. 기름은 240도까지도 다 올라가요. 250도도 올라가고 발연점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조리법으로 좀 조리법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고요. 가공육이 요즘에는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을 만드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공육 제품에서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아질산염 가공육, 햄, 소세지, 베이컨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공육 제품을 대체품으로 쓰시는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요즘 많이 쓰는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이 정말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는 거가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이 좀 논란이 많이 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일회용 컵은 환경에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일회용 컵도 그 코팅이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는 건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컵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 요거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불충분해요. 하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염증을 유발한다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든지 DNA 손상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실험 결과로 밝혀져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염증 유발이나 산화 스트레스, DNA 손상이 발암 기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우리가 입증해내지는 못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발암물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거에 대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기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노출 빈도, 노출 정도를 줄이는 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용기나 일회용 컵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런 뜨거운 음료를 이런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일회용 컵에다 담는 거,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뜨거운 음료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이런 커피 같은 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컵 사용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회용 종이컵 내부에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고온에서 장시간 이렇게 음료가 담겨 있게 되면 이게 폴리에틸렌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남자 어르신들 보니까 소주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알코올 성분은 이런 폴리에틸렌 이런 거 잘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물 아니고서는, 상온의 물 아니고서는
거기다 담아서 마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가지고 이제 들어있는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마시다 보면 좀 식어서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다가 가열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시는데, 그럴 때 그 내부에 있는 폴리에틸렌 코팅이 녹아나올 수도 있고, 또 긁히거나 낡은 용기 이런 거 사용하는 거 미세 플라스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공식품들은 좀 기름진 음식이 많아요. 그리고 또 기름진 음식, 그거는 기름진 음식들을 이렇게 데운다든지 할 때에는 그 기름은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요.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거, 또 뜨거운 음식을, 배달 음식 같은 거 또는 할 때 포장재에다가, 포장재 안에도 이 수분에 의해서 눅눅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사실 종이컵은 많이 있는데 예전에처럼 스티로폼 컵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 스티로폼 컵에서도 그걸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음료를 담아서 오래 사용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보온력은 좋지만. 그래서 스티로폼 컵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종이컵도 보니까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 용기나 포장재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 사용에서는 이게 왁스 코팅이 폴리에틸렌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컵보다는 안전하죠. 물론 더 안전하긴 하지만 고온 조리를 한다든지 또는 산성이 좀 강한 식품을 쓴다든지, 이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하는 종이를 사용한 종이컵이라든지 이러면은 중금속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녹아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질이 뭘로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종이컵들을 보면은 식품 접촉 등급이라고 해서 푸드 그레이드가 인증이 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이컵이나 이런 포장재 이런 거를 쓰실 때에는 인증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조사는 믿을만한 것인지 하는 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특히나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이 안 좋다고 하니까 종이 코팅된 거에다 많이 담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장님들, 외식업체 사장님들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 그대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에다 넣고 고온으로 가열하는 거는 아까 그 안에 코팅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렸고, 산성이나 알코올 성분이 높은 그런 음식들 또는 음료들 활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나요? 이제 암에 걸리고 나면 암이 무서우니까, 아직까지도 암이 치료가 조금 잘, 이제는 치료율이 높아지기는 했어도 조기 발견하면 암은 역시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찾으시는데, 그거를 조금 암 치료 식품하고 암 예방 식품을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암 치료 식품은 암 예방 식품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암 치료 중에는 암 수술을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할 때 체력하고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니까 암 치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체중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을 넘어서 이런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복력을 높여서 면역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말하는 거지, 암 예방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암 치료 식단의 핵심은 우리가 골고루 영양소를 다 잘 먹는 균형, 그리고 이런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그래서 근육도 많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드시는 거, 그리고 암 치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점막들이 식도나 뭐 이런 혀 이런 데 다 망가져가지고 그 자극성 있는 거 잘 못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들, 요 세 가지가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에서는 그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는 거, 충분한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도록 하는 거, 부드러운 자극성이 덜한 그런 질감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거, 요게 관건이고요.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냐면 체중을 감소를 막고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이런 체중 감소나 근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점막이 상하거나 손상된 것들이 세포가 재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상처가 난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다른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항암 치료 동안에 구토라든지 설사, 또 미각이 변화되고 식욕이 없는 거, 식욕부진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는 게 암 치료 식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고 골고루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게 관건이에요, 암 치료식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 예방식은 뭐냐, 암이 걸리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음식으로부터 환경 요인인 음식, 식생활로부터 암이 유발될 수 있는 원인도 30-40%가 되고, 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이 암을 예방해 주는 것도 한 4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암을 직접 유발하는 것은 꼭 그걸 유발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암이 발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는 게 암 예방에 가장 중요해요. 치료에도 중요하고 예방에도 중요한데, 암 예방식에서의 핵심은 어떤 암 예방에 뭐가 좋아, 녹차가 좋아, 차가버섯이 좋아, 무슨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버섯이 좋다는 등 그래서 특정 음식을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모든 암 예방도 균형 잡힌 식생활, 식단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다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는 채소나 과일, 항산화 성분이 많다든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대부분 항염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생산하는 DNA 손상을 어느 정도 억제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그리고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온 위해 성분, 암 유발 요인을 빨리 우리 몸에서 제거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소화기계 암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은 오메가3 지방산에서도 특히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EPA라고 하는 성분은 항염증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일주일에 한두 번, 1-2회 정도 등푸른 생선 드셔주시는 거 암 예방 식품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식물성 단백질, 꼭 적색육은 아까 암 유발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그랬죠. 2의 2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런 그 두부류나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입증된 그런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녹차의 카테킨이 좋다. 커피에도 우리가 하루에 2-3잔 이하로만 마시면, 적정량만 마시면,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과량을 마시는가 아니면 도움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커피에 대해서 찬반도 많고 그러지만 녹차나 커피의 그런 항산화 성분들, 항염 성분들이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과량을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암 예방 식품은 채소, 과일, 식이섬유소나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들, 그다음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 등푸른 생선, 생선류는 단백질도 넣기 때문에 면역력도 증진시키고요. 또 적색 육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나 두부 같은 것들 도움이 되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녹차나 적당량의 커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래 쓴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프라이팬은 언제 바꿔야 하나요?
이 플라스틱이나 프라이팬이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깨지거나 어디가 찌그러지거나 뭐 구멍이 나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버리기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가 잘 점검을 하셔서 버려주시고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요. 플라스틱 반찬통에 어떤 때 교체하시는 게 좋냐 그러면 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고 색이 좀 누렇게 변했다. 거기서 반찬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 이거는 플라스틱 표면에 음식 성분이 흡착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플라스틱 표면에 흠집이 났다든가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리다 보면 밑에가 눌러붙어서 녹은 자국이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국이 있다는 거는 세균 침투도 될 수 있고 열에 노출이 돼 가지고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던 비스페놀 A와 같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환경 호르몬인 BPA라고 그러죠. 이 비스페놀 A가 방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뜨거운 음식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 후 뚜껑이랑 밑에 거랑 잘 안 맞아가지고 변형이 생기는 플라스틱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이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내열 한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손상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워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뚜껑이 헐거워졌을 때 밀폐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상할 수도 있고 냄새가 많이 흡수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라스틱 반찬통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비스페놀 A 요즘에 BPA 프리 써있는 플라스틱 통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는 게 좋은데 BPA는 플라스틱을 좀 단단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쓰는 가소제예요. 반찬통이 좀 단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흠집 나거나 녹은 거, 뒤틀린 거 이런 것들은 꼭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은 요즘에는 코팅된, 테프론 코팅된 프라이팬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언제 버려야지? 저는 팬의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거칠거칠하다. 그러면 이건 버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코팅의 수명이 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아무리 잘 씻으려고 해도 해결 안 되거든요. 딱 버리세요. 그리고 코팅이 당연히 벗겨졌거나 긁혔거나 하거나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거나 또는 변색이 됐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프라이팬을 써서 요리할 때 굉장히 냄새나 연기가 많이 난다. 이러면 코팅이 손상됐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뭐 그 프라이팬을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 2년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많은 이런 걸 염려하시는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염려하시는 주부님들은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을 쓰시더라고요. 어머 그거 늘러붙어서 어떻게 써요? 그러는데 스테인레스 프라이팬도 처음에 길만 잘 들이시면 눌러붙지 않고 코팅 프라이팬처럼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테인레스 프라이팬에 기름을 제일 처음에 뿌려가지고 기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물결 무늬 같은 걸 형성하는 거, 그게 유막이 형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름으로 코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달걀 프라이를 하시든 뭘 하시든 들러붙지 않으니까 테프론 코팅이 긁혀서 나한테 위험한 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발암 물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가 너무 신경이 쓰이시는 그러면 요즘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을 잘 길들여서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물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일 먼저 생각해보면 세제나 청소용품들, 우리 뭐 락스나 이런 거 쓰면 막 자극적인 냄새 나고 그러면 이거는 몸에 안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주방세제나 세탁세제에도 포르말데이드나 벤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아까 벤젠이나 포르말데이드 1급 발암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장기 노출을 하게 되면 간이나 신장에 발암 가능성이 있기 또 피부에도 자극성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세제들은 무향이나 저자극,
그다음에 이런 세제들에는 계면 활성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무합성 계면 활성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성분을 봐가지고 에톡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포르말데인이나 벤젠이 에톡시화 되면서 만들어지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락스나 표백제는 염소계 화합물인데요. 염소계 화합물에 염소라든지 차염소산은 이게 다른 물질과 닿으면서 염소의 기체를 내뿜어요. 그러면 이 기체들이 우리의 호흡기라든지 눈, 코, 점막에 자극을 해서 굉장히 그 점막을 손상시키는 아주 위험한 가스인데요. 또 특히나 이런 락스나 염소계, 염소 기체가 나오는 것들은 산성인 조건에서 쓰시면 그 염소 기체 발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식초 이런 거하고 같이 쓰시면 안 돼요. 락스 부은 데다가 또 식초 붓고 막 이러시면 안 된다. 나 깨끗이 하려는 열의가 너무 넘치셔서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혼합은 금지입니다. 염소가스가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향제나 뭐 탈취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도록이면 천연재료로 바꿔서 천연재료 흡착제로 쓰시는 건 어떤지, 요즘 같은 겨울에는 많이 먹는 감귤의 껍질을 말려서 흡착제로 좀 사용하시거나, 또는 요즘 많이 드시는 커피, 찌꺼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건강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새집중원에서 봤듯이 가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합판, MDF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가루를 내서 접착을 시키는 거, 접착제 성분에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다든지, 벽지나 바닥재에도 당연히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은 게 들어있다든지, 페인트 이런 것들 벤젠, 스티렌,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우리의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발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친환경 인증된 자재들, 그 성분을 확인하셔서 꼭 그런 걸로 쓰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은 환기예요. 규칙적으로 하루에 30분씩 두세 번 환기하시면 좋은데, 살면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입주 전에 이럴 때는 많이 그렇게 좀 환기를 길게 자주 이렇게 해서 냄새를 쫙 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방용품들, 우리 아까 프라이팬,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이라든지 또 반찬통, 랩 많이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일회용기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편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테프론 코팅 앤 프라이팬이 너무 과열이 되면 막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과열이 되면 그 테프론의 주성분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극성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것까지가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은 절대 과열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플라스틱 반찬통 같은 거 단단하게 할 때 뭐를 쓴다고 그랬어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BPA 성분을 쓰는데, 또 가소제로 쓰는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내분비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 발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반찬통 사실 때 BPA 프리라고 써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제품들도 전자레인지에 너무 세게, 더 강하게 사용을 하셔 그게 이제 녹기 시작하면 당장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 속에 들어있던 BPA가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비닐랩 너무 많이 쓰시고 있는데요. 이게 지용성 성분이 닿는다든지, 또는 랩을 씌워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하면은 녹아서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화학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랩이나 이런 거를 자주 쓰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을 때는 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밀폐용기 이런 것들은 유리용기나 요즘에 조금 더 내열성이 강한 실리콘 랩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실리콘이라고 다 안전한 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열성이 더 강하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맨날 쓰는 화장품들도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고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있죠. 그래서 샴푸라든지 바디워시, 화장품에 파라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으면 요거는 되도록 우리가 안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파라벤이라든지 또 트리클로로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샴푸나 바디워시 살 때 파라벤 프리 또는 트리클로로산 무첨가 이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내분비 교란을 안 시키고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나 피부염이라든지 발암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선크림, 요즘에 선크림 같은 거 안 바르고 나가면, 외부에 나가면 피부암 걸린다 그래서 선크림은 아주 여성분들을 굉장히 많이 바르시는데요. 그 선크림에서도 옥시벤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체내에 이게 흡수됐을 때 호르몬 교란을 시키거나 이것 자체도 피부암의 위험성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흰머리 나면 다 머리 염색을 하시는데 그 머리 염색약이죠. 염색약에 많이 들어있는 게 파라페닐렌 디아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염색 횟수는 도록 최소화하시고 꼭 염색이 필요하다 그러면 천연 염색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살충제나 아까 모기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천연 성분으로 모기 기피제 아까 말씀드렸죠. 시트로넬라라는 레몬그라스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천연 대체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또 분위기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향초라든지 이렇게 촛불 켜놓는 젊은 층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향초 속에도 벤젠이나 톨루엔 성분이 들어있고 또 얘네들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천연 왁스로 되어 있는 비즈왁스 같은 거 이런 걸로 된 양초라든지 또 향초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서 프린터 복사기 사무실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그런 걸 가동하다 보면 초미세먼지라든지 오존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을 닫아놓고 이런 걸 쓰시면 이제 겨울이 되니까 점점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꾸 사무실 문에 환기를 안 시키시는데 이런 프린터나 복사기가 있는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이런 합성, 휘발성 유해 화합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건축자재 이런 거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관리를 하루에 가장 중요한 거 2-3번 30분 이상 환기해라. 특히나 요리 후에, 그 다음에 청소 후에, 청소할 때 세제 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후에, 그 다음에 방향제나 세제를 사용한 후에 이렇게 그때는 꼭 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공기청정기도 잘 쓰셔야 돼요.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교체 주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런 유해 성분들의 냄새가 심할 때 그럴 때는 그 필터 청소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헤파 필터나 활성탄 필터를 동시에 쓰시면 흡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카펫이나 커튼 또 소파 이런 것들이 아주 먼지나 미세입자 이런 유해가스를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카펫이나 커튼, 소파 같은 거 특히나 천으로 된 소파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털어주시고 세탁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서 요새는 이제 그 진공 청소기 중에 우리 이 침대 청소기도 있잖아요. 집먼지랑 이런 그런 걸로
소파도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카페, 또 커튼, 이런 천으로 된 커튼들 정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흡연은 우리나라 다 금지인 거 알고 계시죠? 담배가 발암물질이 70여 종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거, 그거는 간접 흡연을 하는 내 가족에게까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는데 무드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촛불이나 향초 켜놓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벤젠이나 톨루엔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최소화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파라핀으로 된 걸로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새집 증후군이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지 리모델링 한 후에는 당연히 그 베이크아웃을 꼭 하셔가지고 고온 상태에서 유해물질이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두세 시간, 한두 시간 이상 환기를 한 다음에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유해물질이 빨리 방출되게 해서 완전히 제거하고 공기질을 개선하신 다음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에 발암물질들이 좀 있죠. 조리 보관할 때 플라스틱 용기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되도록 유리 제품 쓰려고 그러고 스테인리스 제품 쓰려고 하지만 가장 흔한 게 플라스틱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식을 보관할 때 뜨거운 음식을 바로 플라스틱 용기에다 넣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물론 전자레인지에 내열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표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에다 가열하시는 건 별로 비추천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이런 보관 용기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또 도자기로 된 거 활용하시도록 하겠고요. 프라이팬,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프라이팬 절대 과열 금지라고 했죠. 조리할 때 바쁘시지만 워치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예열하시다가 막 연기 나시지 않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코팅 벗겨지면 바로 교체하셔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BPA라고 하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게 그 요즘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을 이렇게 포장재에다 싸서 배달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데에도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뜨거울 때 싸실 수가 있어요. 배달하는 업체에서.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우리 되도록이면 통조림 제품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통조림 제품 안에 이렇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알루미늄 바로 닿지 않게. 고기에 BPA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배달 제품 다 뜨거운 상태로 플라스틱 통에 다 넣어가지고 배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탁소에다가 드라이 클리닝 맡기시면 세탁소에서 다 비닐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지 안 묻게 하려고 그거 뜯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걸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드라이 용제들, 이게 유기용매거든요. 얘네들이 그 안에서 계속 증기로 나오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얘를 다 찢어서 뜯어가지고 빨리 날아갈 수 있게 환기시켜서 옷장 안에 걸어두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유해 가스, 휘발성 유해 물질들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마셨다고 하더라도 접촉했다고 해도 빨리 해독을 시키는 생활 습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는 거.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충분한 물을 섭취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몸의 노폐물, 독소들을 배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땀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 최소한 주 3회 이상 운동을 해서 땀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을 배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 볼 거라서 가장 초조할 때인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3당 사락이래요. 그래서 3시간 자면은 당첨, 이제 대학교에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잠을 줄여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일을 하는 워커홀릭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수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집중력이 좋아지고 우리 몸속에서 뇌에서 노폐물을 빼내는 게 수면을 하는 동안 뺄 수 있다고, 뇌관을 통해서 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셔야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잘 빠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취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담배, 아까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술은 먹어야 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주하고 절주, 최소한 절주, 금주, 금연 이거 필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이 있나요? 양파는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쓰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비되어 있는 그런 채소 중에 하나인데 양파가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맛, 매콤한 맛이 있지만 또 가열해서 먹으면 달콤한 맛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다른 채소라든지 잘 어울리고 어느 식재료하고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맛을 높이는 궁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영양적으로 잘 매치가 되는 궁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양파하고 마늘, 또 양파와 이런 허브류, 양파와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늘하고 양파하고 같이 쓰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양념의 기본은 파마늘 아니에요? 파의 성분이나 양파의 성분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늘은 기본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양파와 마늘을 같이 쓰시면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고 감칠맛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허브들, 파슬리라든지 바질, 타임, 우리 요즘에 동양의 향신료라고 하는 고수들 이런 것들도 양파의 풍미를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식재료, 맛이 잘 어울리는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후추라든지 큐민이라고 하는 큐민 시드 아주 자극적인 향이 있는 그런 향신료인데요. 또 그리고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색 강황 이런 거, 칠리 파우더, 파프리카, 머스타드 시드 이런 것들이 다 양파하고 맛이 잘 어울리는데 양파를 이렇게 살살살살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면 우리가 카라멜라이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카라멜라이징을 한 양파는 발사믹 식초라든지 간장을 약간 넣어주면 아주 감칠맛이 배가 돼서 굉장히 좋죠. 우리 이렇게 카라멜라이징한 양파를 가지고 살살 이렇게 갈색이 나도록 볶아가지고 양파 수프 만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양파는 산미가 있는 레몬이라든지 토마토, 식초, 요거트라고 하기도 하고 요런 그 드레싱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면은 각각의 맛들을 서로 도와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 이제 건강적으로 영양학적으로 잘 궁합을 높이는 게 있는데 양파의 가장 좋은 성분이 뭐냐 그러면은 양파 껍질에 주로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양파에도 자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 화합물 그거하고 또 알릴 설파이드라고 하는 황화합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퀘르세틴이나 황화합물들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그 양파의 이 항산화 성분 그리고 황화합물들을 비타민C가 풍부한 피망이라든지 브로콜리, 감귤, 케일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섭취하시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더 좋아지고 면역력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 오일, 요즘에는 아보카도도 뜨고 있죠. 아보카도 오일 또는 아보카도 자체, 이 과일이지만 지방이 많은 과일이잖아요. 그리고 견과류 이렇게 함께 조리를 하면 지용성인 항산화 성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 이런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게, 토마토의 라이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아보카도하고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좋아져서 건강 기능성이 배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렌틸콩이라든지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거, 렌틸콩이라든지 시금치, 또 동물성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붉은 육류들, 이런 것들은 철분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꼭 먹어줘야 되는데, 식물성 철분은 동물성 햄철인 붉은 육류의 철분보다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무기질 중에서, 미네랄 중에서 철분이 흡수율이 제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분은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율을 고려해서 어떤 거하고 같이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면 철분이 아스코르브산에 이렇게 녹아서 흡수율이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양파, 아까 파하고 양파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게 알리움 식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식물학상으로 하면 백합과 식물인데요. 그 백합에 알뿌리가 있는 것처럼 알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들인데, 마늘이라든지 대파, 또 서양대파라고 하는 리크, 뭐 이런 것들이 양파하고 비슷한 황화합물, 유황화합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황화합물은 항산화작용, 항염작용, 항균작용이 있는데, 이런 마늘이라든지 이런 대파, 리크, 샬롯 이런 거하고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그 유황화합물의 성분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항균작용, 항염증작용, 그다음에 항산화작용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맛을 살리기 위한 조합도 있을 수 있고 영양을 더 상승시키기 위한 조합도 있는데, 양파하고 맛과 영양이 뭐 따로따로 놀면 재미가 없죠. 맛도 있고 영양도 좋아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파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영양도 또 좀 더 배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식물성 철분이 들어있는 시금치, 그리고 이런 시금치 같은 데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의 지용성 항산화 성분을 올릴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조리해서 드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파나 또 버섯도 엄청 좋은 항암 식품의 재료죠. 거기에 아까 양파의 단맛, 이런 것들의 감칠맛을 올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산미를 넣어주면은 감칠맛이 더 풍부해지고 항산화 성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발사믹 식초라고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서는 화이트 발사믹을 쓰셔도 되고, 또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레드 발사믹 식초, 좀 진한 색깔의 발사믹 식초를 써서 오히려 동글동글 이렇게 해서 멋스러움을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양파하고 토마토 굉장히 좋은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양파하고 토마토에다가 그 레몬, 산성 성분을 조금 넣어주면 훨씬 더 상큼한 맛이 나기도 하고, 또 레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양파나 토마토에 모든 성분들, 항산화 성분들을 또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 샐러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파를 요즘에 가장 단백질 성분도 많고 건강한 곡류 중에 하나다 할 수 있는 게 렌틸콩인데요. 잡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콩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단백질 함량도 많아서 그 렌틸콩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카레를 만들면, 인도식 카레를 만들면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밥에 카레를 넣어서 드셔도 좋고, 또는 카레를 사실 해서 먹다 보면 한 끼는 밥에다가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좀 남으면 그거 참 어렵잖아요. 이럴 때 요즘에 랩으로 나오는, 동그랗게 나오는 랩 제품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 데워가지고 프라이팬에 데워서 거기다가 채소, 집에 남아있는 채소 다 이렇게 채 썰어서 넣고 요거트 소스 해가지고 그 랩을 해서 싸서 먹으면 점심 한 끼 때우실 수도 있고 간식으로 드실 수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단백질도 풍부한 렌틸콩을 이용한 인도식 렌틸 카레 만들어서 양파를 같이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랑 당근을 같이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당뇨에도 좋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요즘에 양배추, 당근 굉장히
라페도 많이 만들어 드시고 셀럽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값도 싸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던데요. 양배추, 당근 둘 다다가 칼로리 자체가 워낙 낮아요. 양배추는 100g당 24kcal, 당근은 살짝 단맛이 있고 하니까 34에서 40kcal인데 뭐 토마토도 40kcal니까 사실 다 칼로리가 낮은 식품들이에요. 양배추도 그렇고 당근도 그렇고. 이 양배추와 당근은 칼로리만 낮은 게 아니라 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섬유소가 많아서 혈당을 높이는 우리 인덱스 지수로 쓰는 게 혈당 지수라는 게 있죠. 얼마나 혈당을 빨리 올리냐 해서 쓰는 게 그 혈당 지수가 낮은 이런 식품들이기 때문에 이 칼로리가 낮은 비전분성 채소인 양파하고 당근,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많아서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와 당뇨를 조절하는데 혈당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양배추 라페만 하면 허여니까 색깔이 없어서 식욕이 안 돌잖아요. 거기에 당근 라페까지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색감도 좋아가지고 식욕도 더 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을 때 사실은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따로 드시는 것보다 두 개 같이 해서 드시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이나 양배추를 따로따로 이렇게 봐도요, 그거 자체도 칼로리가 낮고 GI 지수, 혈당 지수 채소들이기도 하지만은요, 왜냐면 생당근 같은 경우에 혈당 지수가 16 정도 되고 55 이하면은 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16 정도 되고, 당근을 삶아서 약간 단맛이 많이 나도 30에서 4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혈당 지수 식품이고요. 식이섬유하고 폴리페놀, 또 파르카리놀이라고 하는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는, 그리고 혈당 상승을 그래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균형도 개선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채소이기도 하고요. 양배추에는 얘도 이제 역시 탄수화물이 적어요. 그래서 밥 대신에 요즘에 다이어트 할 때 양배추 많이 넣어서 김밥도 싸 먹고 뭐 라이스 페이퍼에도 또 싸서 먹고 뭐 이러시던데, 하여튼간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GI 지수도 낮고요. 근데 이런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위염이나 약간의 위궤양 증세가 없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하시면. 이 비타민 U라고 하는 U는 뭐냐면 얼서의 약자예요. 궤양의 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이나 궤양을 완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고, 또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해서 이것들이 효소의 작용을 받으면 이소시오사야네이트로 되면서 우리가 항산화 작용, 또 항암 작용, 뭐 항염증 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양배추는 정말 옛날 그리스에서부터 서양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채소라고, 가난한 사람도 값싸게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빈자의 채소로 해서 널리, 건강 채소로 해서 널리 알려진 제품인데요. 이런 것들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양배추가 저널 오브 푸드 사이언스의 2024년도 리뷰 논문에 보니까 혈당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채소로서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인체에다가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탄수화물 함량이라든지 혈당 지수 이런 걸로 판단을 했을 때 그만한 좋은 효과가 있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혈당을 잘 관리해 준다는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식품이다 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드시면 얼마나 더 효과가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당근이나 양배추를 식단에다 적용할 때 조금 유념하셔야 될 포인트들도 좀 있는데 한번 짚어봐 볼까요? 되도록이면 모든 식품은 튀김 안 하셔야 되는 거 알죠? 조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채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살짝 찌거나 데치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섬유소도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영양소도 원래 상태, 자연 상태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으니까 조리법을 잘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채소라고 하더라도 식사 순서를, 요즘에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혈당을 상승을 잡을 수 있다. 혈당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꾸로 식사법에서 식사 순서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함께 먹을 때 건강한 기름 있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과일하고 같이 드시면 지용성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같은 것들의 흡수율을 확 높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채소만 먹는 것들이 가장 건강한 식사법이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근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있어야 혈당도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의 비율도 좀 맞춰서 드시는 게 좋겠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원하시고 건강한 일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비율이라고 하면 탄단지의 비율을 50대 30대 20,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이렇게 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거에 내가 근육이 빠졌어 너무나, 그래서 근육을 난 좀 더 키워야 돼 혈당 조절을 위해서, 그러신 분이라면 탄수화물을 조금 낮춰서 40, 그 다음에 단백질은 조금 높여서 40, 그 다음에 지방은 20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이상적인 균형 잡힌 식사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영양 섭취 제대로 할 수 있는 재료 조합이 있나요? 겨울이 되니까 벌써 우리가 코트도 입고 기온이 낮아지고 또 일조량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쉽잖아요. 그 감기가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기온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저하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우리 몸에서. 그럼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혈류량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 혈관을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우리 세포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그 양이 줄어드니까 면역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세포의 기능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면역력 유지하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이 잘 원활하게 되는 거,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15 내지 20분만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이 없는데, 일조량이 줄어드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이런 데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맞추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식단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단백질, 면역 무기질이라고 하는 아연, 이런 것들의 섭취를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게 좋은데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는 우리가 에이스잖아요. 같이 읽으면. 그래서 으뜸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비타민의 작용도 하지만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큰 비타민들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 아연은 면역을 좋게 해주는 무기질. 그래서 겨울철에 싱싱한 굴 드시면 아연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고요. 면역력 하면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 잘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온 유지하고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철분이라든지 양질의 지방도,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좀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피부 나 우리 몸의 점막은 사실 우리의 외부로부터의 세균이나 이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면역의 1차 방어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피부나 점막이 가을철이 되면서부터 거칠해지면서 건조해지면서 이 피부나 점막이 약해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 피부에 비타민 A나 비타민 E,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잘 드셔주시면 피부나 점막이 윤활제 역할을 해서 굉장히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비타민 D를 식품으로부터 보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햇빛이 부족할 때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생선들,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달걀 노른자, 그런 달걀 노른자 많이 드시는 거 좋겠고, 요즘엔 생버섯을 많이 드시는데 생버섯은 비타민
비타민 D가 많잖아요. 이것을 말릴 때, 햇빛에다가 말릴 때 그 UV 라이트를 받아서 버섯에 들어있던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비타민 D2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보충 식품들을 잘 챙겨 드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혈액의 그 혈류량이 추워서 줄어들다 보니까 소화 기능이 좀 약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겨울철에는 좀 따뜻한 식품들,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대 이후부터 단호박이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요. 먹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40대 이후가 이제 장년층이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이 옛날하고 좀 달라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시는데, 우리가 점점 청년 때하고 달리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이 늘어나고 하니까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심혈관계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럴 때 40대 이후에 단호박이 건강에 참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호박은 40세 이후에 성인들에게 노화 방지, 저속 노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화 방지 제품, 그러니까 혈관의 혈류, 원활한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 또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 또 혈당 관리도 잘 되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해서 추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그다음 폴리페놀,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양에서는 10월달 마지막 주가 되면 헬로윈 파티를 하면서 그 주황색 호박을 가지고 할로윈 트리트도 하고 이러면서 펌프킨 파이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그 제철 식품으로서의 각인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단호박에는 그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피부라든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기도 하고 시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루테인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 건강,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눈 건강에도, 노년기에 도움이 되고, 또 항산화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C와 E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나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에 있는 이런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피부라든지 또 눈, 뇌 건강을 탁월한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안식품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단호박에는 칼륨이라고 하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줘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 섬유소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식이섬유소예요.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을,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줄 수도 있고, 또 베타카로틴은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아줘서 동맥경화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40대 이후가 되면 심혈관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단호박은 그 단맛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나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호박은 우리가 주로 어떤 걸 만들어 먹죠? 갈아서 펌킨 파이라든지 단호박죽, 단호박 스프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소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드시니까, 아니면 또 단호박찜 이런 것도 많이 해 드시는데, 혈당 조절을 하려면 요즘에 우리 식당에 가서 먹으면 단호박찜이 많이 나오는데 막 거기다가 그냥 설탕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막 올리고당도 많이 붓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혈당 조절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니까 그냥 그 자체의 그 단맛을 활용하시는 게 저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직접 드셔보시고 맛있으셨던 재료 조합들이 있으신가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파 얘기할 때도 나왔었는데 인도식 렌틸콩 카레예요.
있어요. 예,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단백질이 많은 렌틸콩, 강황, 토마토로 이제 약간 색깔을 더 노란색과 토마토의 붉은색이 해서 주황색 같은 그런 색깔을 내는데 이렇게 인도식 렌틸콩 카레를 만드는데 이때 우리가 카레의 자극적인 맛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유를 넣는다든지 또는 생크림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좀 독특한 맛을 내려면 코코넛 우유를 넣어보는 것도 좋아요. 코코넛 우유를 넣어주면 식물성 대체유잖아요, 코코넛유는. 그래서 그게 또 독특한 맛도 나고 우유의 그런 동물성 식품에 대해서 좀 기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런 카레를 만들어 두면은 밥에다 또는 난이라고 하는 그 인도식 빵에다가 이렇게 해서 싸서 같이 먹으면은 한 끼 식사로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겠고요. 이게 남았다 그러면 렌틸 카레 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다 카레 남은 것을 또띠아나 이런 또띠아 랩이나 또는 입 넓은 채소 있죠, 상추 같은 거 또는 라이스 페이퍼 이런 데다가 집에 남아있는 채소들 몽땅 털어 그거 집에다가 그냥 계속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상해서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채 썰어서 같이 넣고 거기다 신맛이 약간 있는 요거트 소스를 같이 해서 이 카레 남은 거 같이 섞어서 싸서 드시면 아주 훌륭한 점심 도시락 한 끼가 될 수가 있고요. 간식으로도 아주 좋은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품 한번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식재료마다 보관법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식재료들이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풍부해야지 되고요. 또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질감 그리고 뭐 맛 같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기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식재료들은 수분 함량이라든지 영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관 방법에 따라서 이런 영양소의 손실에 미치는 영향 또 안전성이나 기호성, 품질에 미치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저장을 했을 때, 보관을 했을 때 우리가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미생물의 증식이 안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탈이 나게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에는 일반적으로는 주로 박테리아고 그다음에 뭐 곰팡이라든지 효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미생물들은 수분 함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증식하는 속도가 달라지고 육류라든지 해산물, 유제품과 같이 수분 함량이 70-80% 이상 되는 이런 식품들은 온도를 낮춰서 냉장을 한다든지 또는 냉동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곡류라든지 견과류 같이 수분 함량이 한 14% 이하가 되는 이런 건조식품들은 이제 공기에 닿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그 다음에 또 뭐 해충이나 이런 거에 끓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어서 곡류나 견과류와 같이 수분 함량이 14% 이하가 되는 건조식품들은 우리가 공기에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서 상온에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보관하는 온도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양소를 잘 보존해야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그게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또는 그것이 가지는 화학 구조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빛에 대한 노출, 산소에 대한 노출 정도에 따라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또는 손실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A라든지 E 이런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성분들은 빛에 의해서 또 산소에 의해서 산패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빛을 좀 차단할 수 있고 산소에 차단하기 위한 밀폐 용기 속에 그래서 우리가 좀 온도도 낮고 건냉소에 보관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시금치나 이런 잎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고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습도에서 보관을 할 때 오래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색이라든지 식감, 맛의 변화를 줄이기 위해서도 품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도 식품들이 영양소나 뭐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도 커피 같은 것들은 눅눅해지지 않게 이렇게 보관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 놓으면 향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것들은 우리가 후숙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빨갛게 익혀가지고 상온에서 그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14도 이하의 온도에 익기도 전에 넣어 놓으면 그 다음에 라이코펜 함량이 더 빨갛게 익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향이라든지 토마토로서의 향과 맛이 제대로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후숙 과일들은 잘 익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집 냄새나 새 가구 냄새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한가요? 이제 새로 아파트에 입주한다든지 또 뭐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고 나면 새집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새로 가구를 들여놓게 되면 페인트 냄새라든지 접착제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나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이라고 Volatile Organic Compounds, 그래서 VO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런 그 새집 증후군이 있는 집들에 들어가게 되면 숨이 탁 막히고 눈이 따끔따끔하고 그러시잖아요.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톨루엔, 벤젠, 자일렌 같은 그런 성분들이 기화를 하면서 휘발을 하면서 공기 중에 섞여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오래 막 노출이 되게 되면 두통도 오게 되고 또 눈, 코, 입에 이런 점막들, 호흡기 점막들이 자극을 받게 돼서 굉장히 호흡하기에도 불편하게 되고 또 뭐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악화된다든지 더더군다나 포르말데하이드나 뭐 벤젠 이런 것들은 우리가 WHO의 발암물질 분류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발암의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것들이 뭐 한번 쏘였다고 해서 금방 암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는 얼마나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암물질의 노출 정도가 심하냐. 그러니까 이런 새집 증후군이 있거나 또는 새 가구의 냄새가 나는 이런 환경에는 우리가 특히 이런 냄새 성분에 유해 성분에 취약한 어린이라든지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는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씩 창문을 30분씩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키거나 또는 요즘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공기청정기를 쓰시더라도 공기청정기에 헤파 필터라든지 또는 활성탄 필터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런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가구들이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다면, 친환경 자재로 되어 있다면 이런 유해물질을 덜 내뿜을 거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 저포르말데하이드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할 수 없이 이런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러면 환기시키거나 또는 이미 나온 유해물질들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제라든지 이런 그 유기물질들을 흡수하는 실내 식물들을 가져다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흡착제에는 우리 숯이라든지 다공질이 있는 숯이라든지 활성탄 그리고 베이킹 소다 그다음에 실내 식물로 이런 유해물질들을 흡수한다고 잘 알려진 것들로 산사베리아라든지 스파티필름, 아이비, 관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 몇 개 놓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흡수해서 제거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새집 증후군, 새가구 증후군의 그 냄새를 완전히 없애려면 하루에 30분씩 3번씩 환기를 시켜도 3주, 그 다음에 더 길게는 2-3달까지 해야지 완전히 공기질이 개선이 됐는데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그렇게 비워놓고 그 환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베이크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베이크아웃이라는 거는 뭐예요? 굽는다는 거잖아요. 구워서 배출을 유해물질을 배출시킨다 이런 뜻이니까 그 주택이나 가구 등이 방출하는 유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30 내지 40도에 아주 고온 상태로 하루에 5시간 내지 10시간씩 뜨겁게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체니까 이런 물질들이 한꺼번에 많이 뿜어져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문을 확 열어가지고
한두 시간씩 완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다시 이런 똑같은 고온 상태로 유지했다가 한두 시간씩 환기시키는 것들을 몇 번씩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2, 3일 내에 가구가 내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들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공기의 질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살충제나 방향제를 쓸 때 건강에 해롭지 않게 쓰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사실 천연 소재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어진 어떤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 이런 거를 쓸 때 이거 해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 사실이죠. 왜냐하면 얘네들도 향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이 분무를 하고 기체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상충제에는 농약에도 많이 들어있는 피레스로이드 성분이라든지 또는 유기인계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방향제에는 합성 향료라든지 아까도 말했던 세집중원에서 나왔던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벤젠, 톨루엔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흡입 시에 세집중원과 똑같은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호흡기 자극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들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살충제 같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좀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분무를 하셔야 되고 분무하시는 분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서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리 이런 분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일단 공기를 다 환기를 시켜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음식이라든지 식기, 어린이 용품 이런 데에는 다 덮어가지고 비닐 같은 걸 덮어서 혹시 분무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잔류하지 않도록 그런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무를 하는 살충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는 공간에 꼭 뿌리셔야 되겠고요. 뿌린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충제는 과다하게 뿌리시면 이거 다 환기시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살충제 그 벌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벽의 틈새라든지 바닥의 틈새 같은데 그리고 꼭 필요한 부위에만 최소량을 뿌리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뿌리고 난 다음에는 일단 조금 밀폐를 해놨다가 그 30분 후에는 충분히 30분 이상 해서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 이런 살충제 성분을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향제도 사실 요즘에 디퓨저 너무너무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향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제들을 많이 쓰시고 디퓨저가 많이 쓰시는데 이런 디퓨저나 방향제를 쓰실 때는 합성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무향 제품이라든지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거, 또 알코올 프리 제품 이런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포르말데하이드가 들어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OC라고 하는 볼라타일 오가닉 가운드 휘발성 유해 화학물질들이 저감된 제품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들 골라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제라든지 이런 걸 어디에 놓느냐 하는 것도 좀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놔두시는 게 좋겠고 아까도 살충제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너무 과하게 진한 향이 나게 놔두시면 사실 뭐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면 좋은 향이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과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방향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적당량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분무형 방향제는 꼭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뿌리시고 이제 보통 디퓨저는 그냥 이렇게 놔두기는 하지만 분무형으로 이렇게 뿌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향제에도 그런 것들은 사람이 없을 때 뿌리셔야 되고 일정 시간 후에는 환기를 시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 같은 거를 다 뿌리시고 나거나 사용하시고 그런 용기들을 뚜껑을 꼭 닫아가지고 어린아이나 또 반려견 이런 반려동물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이런 곳에다 보관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혹시 괴물이란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살충제나 뭐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거 이렇게 시체 닦은 세제를
이렇게 하수구에 버려가지고 그것들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하수구 속에서 괴물이 탄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유기화학 물질들은 이렇게 하수구에다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남은 양들은 적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방법으로 거기에 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폐기하라 하는 거를 꼭 지켜서 폐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다른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충제도 그렇고 방향제도 그렇고 아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직접 흡입을 하시는 거는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분무하신다거나 제일 처음에 갖다 놓을 때 예민하신 분은 마스크를 쓰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살충제나 방향제를 좀 더 건강에 덜 영향을 미치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천연 제품으로 대체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기 퇴치를 위해서는 레몬그라스라는 향신료 이용하신다든지, 감귤이나 뭐 이런 레몬 같은 데서 나오는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개미 같은 것들을 꼬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초라든지 베이킹소다, 커피가루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집안에 바퀴벌레 있으면 너무 싫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향신료로 쓰는 월계수 잎이라든지 민트, 오이 껍질 같은 것들을 말려서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고요. 방향제는 이렇게 유기화학 물질을 내뿜는 거지만 우리가 그 대신에 다른 나쁜 냄새들을 흡착하는 흡착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숯이라든지 베이킹소다, 커피 찌꺼기 같은 거, 그리고 말린 허브, 라벤더라든지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것들도 흡착제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우리가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해가 약으로도 쓰긴 하는데요. 이런 오렌지 껍질을 말려두면 은은한 향, 너무 자극적인 향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은한 향과 탈취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즘에 감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잘 깨끗이 말리셔서 또 겨울 동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를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씻으면 좋은 성분이 빠져나간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씻어야 하나요? 양배추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C라든지 엽산, 그다음 비타민 B6,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리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넬레이트라고 하는 항암 성분이 되는 성분하고 비타민 U와 같이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수용성 성분이라서 이렇게 씻는 동안에 이런 수용성 성분이 사실은 녹아서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물로만 씻는 것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베이킹 소다를 타서 잘 깨끗이 씻으려고, 농약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영양소의 소실이 더 커져요,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왜 그러냐, 이 베이킹 소다 용액은 알칼리성이잖아요. pH가 8에서 9 정도 되는 알칼리성 용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베이킹 소다 용액이 세포벽에 있는 헤미셀룰로즈를 녹여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포벽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용출이 더 쉬워져 가지고 이런 수용성 영양 성분들의 소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이 양배추가 위암 뭐 이런 거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위암 예방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 양배추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효소에 의해서 설포라판이라든지 아이소시오사야네이트 성분으로 황화합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런 효소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 작용을 하는 적정 pH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성 pH에서 잘 작용을 하는데, pH가 알칼리성으로 가게 되면 효소가 잘 작용하지 않아서 항암 성분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배추 먹고선 위암에 좋다니까 먹고 있는 분은 그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하는 거고요. 그 시금치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이런 채소들을 베이킹 소다를 탄 용액에다가 10분 이상 오래 담궈두면 비타민 C와 같은 성분의 손실이 30에서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험 논문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런 양배추를 씻을 때 베이킹 소다 용액에다 쓰는 거 별로 비추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양배추는 농약이 많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인가요?
양배추 재배할 때 농약 많이 치죠. 왜? 왜냐? 그거는 양배추는 한 150일 정도 이상 자랐을 때 우리가 그 동그란 양배추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먹거든요. 근데 양배추는 처음에 100일 정도는 겉잎만 이렇게 시퍼런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때는 벌레들이 그 겉잎을 아주 맛있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칠 수밖에 없죠. 근데 100일쯤 지나고 나면 생장점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결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결구가 동그랗게 이렇게 단단하게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 결구가 단단해지는데 한 5, 60일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일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딱 수확을 해서 먹게 되는데, 그때는 얘가 벌레도 그 결구부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져 지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농약을 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이 많다. 그거는 우리가 먹는 양배추 동그란 결구 부분은 그렇게 농약이 크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를 지키면서 씻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양배추를 깨끗하게 씻는 법을,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넣어서 씻고, 또 그거 알칼리성을 중화하느라고 식초 탄물에다 씻고, 너무너무 정성을 들어서 씻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진청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채소들이 사실 베이킹소다나 식초 이런 거에 씻는 거랑 물로만 씻는 거랑 했을 때 농약 제거율은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는 특히나 식물학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농약이 양배추 안까지 스며들어갈 정도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양배추의 겉잎 흙이 좀 묻어 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이런 것들, 먼지가 묻었다든지 하는 것만 겉잎 두세 장 제거를 하시고,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잠궈 놓으면 그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게 혹시 끼었다 하더라도 불어서 이렇게 물에 올라오거든요. 그거 버리시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두세 번 세척을,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혹시 양배추 쌈을 하기 위해서 양배추 잎을 찐다 그러면 이제 한 입 한 입 따가지고 한번 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서 그리고 찌시면 될 거고, 또 우리가 양배추 채를 썰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양배추를 4쪽 또는 작은 거는 반만 두 쪽으로 이렇게 내셔가지고 채칼로 해서 이렇게 결이 있는 걸 이렇게 반대로 쓸어야지만 채가 쓸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또 그 양배추가 워낙 양이 크니까 이렇게 반을 자르거나 4분의 1 통을 잘라서 이렇게 했을 때 그날 먹는 거는 한 반 정도밖에 못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는 거꾸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도록, 그리고 페이퍼 타월로 해서 물기 다 털어내고 물기가 없이 해가지고 비닐에다 넣어서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배추는 먹기 직전에 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집에 깨끗한 냉장고에 넣고 싶으신 욕망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물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미생물이 자라는 데는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생물의 성장을, 증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바로 씻어서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합니다. 다른 야채, 과일도 베이킹 소다로 씻으면 안 좋은가요? 물론 이게 논문들 쭉 보면 1% 정도, 그러니까 물 2컵에다가 베이킹소다 1티스푼 정도, 작은 술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게 5g 정도 되니까 물 2컵이면 한 500ml 이렇게 해서 1% 정도의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양배추 생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까 양배추
양배추 자체에 그렇게 잔류 농약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깨끗한 물로 겉잎 뜯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다른 채소들도 농진청에서 실험해 본 결과는 물로 씻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나 안전성에서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안정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깻잎이나 상추같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속에 그 주름 사이에 먼지나 뭐 이런 오물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처음에 흐르는 물에 씻기 전에 물에다가 충분한 물에다가 한 5분 정도 담궈놔요. 그러면 그 속에 이제 껴있는 먼지 같은 것들이 불어서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은 따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입 한 입씩 깨끗한 흐르는 물에다가 두세 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농약도 제거될 수 있고 영양소 손실도 적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세척 방법이 야채, 과일 영양소에 문제가 생기나요? 양배추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채소 과일에는 수용성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꼬불꼬불한 채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물에다 좀 담궈 놔라 5분 정도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담그는 시간을 뭐 한나절 담궈 놓고 이러면 채소 과일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다 물로 빠져나와가지고 버려지는 손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베리류 같은 거 조직이 좀 연하고 가공성이 있는 조직 껍질이 없는 그런 채소들 과일들 이런 것들은 더구나 더 그렇죠. 그 당분 같은 것들로 다 빠져나가서 맛이 그냥 개심심해질 거니까 그런 담그는 시간은 과일이나 채소의 종류에 따라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너무나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것들은 뭐 한 10분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별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농도가 높으면 베이킹소다가 맛이 어때요? 좀 약간 미끌하면서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맛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맛이나 향이 그 베이킹소다 농도가 1%보다도 더 높으면 막 그냥 우리는 더 깨끗이 씻고 싶어가지고 많이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은 맛이나 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아까 이게 알카리성 pH이기 때문에 그 세포벽에 헤미셀룰로즈가 녹아나와서 질감이 물컹물컹해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영양소 손실도 더 커지고 질감이 사실은 음식이라는 것 채소나 과일은 아삭아삭한 맛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먹기 때문에 그 질감이 손상될 수가 있어서 영양소 파괴뿐만 아니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만약에 씻는다고 하더라도 1% 정도의 용액을 만들어서 씻으시면 좋겠고 10분 이내로 담궈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녹색 채소 같은 것들 시금치나 뭐 이런 것들은 이 베이킹소다 용액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살짝 넣고 삶거나 아니면 소금을 살짝 넣고 삶으면 더 조금 이렇게 초록색이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신잎 송편 뭐 이런 거 쑥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계절성이 있는 거잖아요. 쑥은 봄철에 모신잎은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1년 내내 쓸 거를 냉장고에다 그 떡집에서는 쟁여놓거든요. 그거 다 삶아서 쟁여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색깔이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소금과 베이킹소다를 살짝 넣어서 삶아요. 그러면 쑥이나 모신잎에 들어있던 클로로필 녹색 색소 성분이 클로로필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면서 선명한 녹색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싱싱해진 거 아니야? 더 선명한 녹색을 띠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렇게 되면은 사실은 비타민 C라든지 엽산처럼 손실률이 가장 큰 영양소가 비타민 C하고 엽산이거든요. 요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은 손실률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색깔이나 이런 건 예쁘니까 더 좋지만 그럴 수가 있고 헤미셀룰로즈가 아까 녹아나옴으로써 조직이 연화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수용성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고 베이킹소다 용액에다 할 때는 맛이나 향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도 있고 질감이 물러질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C는 그다음에 엽산, 이거는 굉장히 불안정한 성분이고요. 티아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B1, 이거는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고리가 분리가 되면서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손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보플라빈 같은 것들은 알칼리 용액에서도 얘도 분해가 좀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비타민 B1보다는 좀 덜하고요. 그 정도가. 그다음에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 색소, 요게 안토시아닌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청색, 보라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딸기나 이런 게 붉은색일 때는 식욕이 돋우어지지만, 이게 퍼르둥둥하게 되면은 식욕이 없고 어머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색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럼 무기질은 pH에 따라서 큰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나로 의료재단에서 더 건강한 영양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 있는 이영은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의료 수가를 낮추고, 앞으로는 예방의학이 중심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초고령 사회에서 더 건강하게 액티브 시니어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생활 습관 뿐만 아니라 수면 습관, 운동 습관을 바로잡는,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생활 코칭, 생활 습관 개선을 코칭하고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식품이 뭐가 좋고 하니까 이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 크게 도움은 안 되고요. 암 예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암 치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양 성분이나 식품의 종류에서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양성과 균형성, 얼마나 퍼센티지를 잘 맞춰서 먹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의 비율,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뭐만 먹는다는 거, 그 특정 식품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